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5%예요. 5% 안에 여러분들 드시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2022년도에 시장의 줄거리를 잡을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웠는데 물론 소장님의 뷰와 제 뷰는 또 다릅니다. 연합인포맥스 신년 특집 연구원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국내 자본시장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자본시장 연구원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신진영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렇게 또 저희 방송국까지 또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 지난해 9월 30일 날 이제 취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벌써 한 3, 4개월 정도 예, 시간이 지났는데 밖에서도 또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이제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또 이제 이 원장님이 되신 이후에 또 국내 시장을 바라보면서 좀 소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현재 국내 자본시장의 현 주소가 좀 어떤 것 같은지 좀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예. 사실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그 코로나 위기 과정에도 지난 2년간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죠. 네. 코스피만 해도 3천을 돌파하고 최고점을 찍고 지금은 뭐 버스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대형 IPO들이 이어지면서 이 자금 조달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잘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사실은 국내 증권사들 역시 또 기록적인 또 수익을 거두기도 했죠. 그리고 또 뭐 이러한 주식 투자가 이제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제 주식 투자에 이제 를 시작하고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지난 2년간에 걸쳐서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그 양적인 측면에서의 굉장히 빠른 또 큰 규모의 성장을 했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이제 전환시켜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될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뭐 자본시장의 뭐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기능이긴 하지만은 이 자산 운용 기능 그걸 통한 뭐 노후 보장이라든지 또 이 모험 자본의 공급과 같은 어떤 근본적인 기능을 좀 더 제고해서 투자자들의 어떤 후생을 증가시키고 또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또 기회 그리고 네. 또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제가 딱 공감했던 게 국내 자본시장이 양적 성장은 이루었지만 질적 성장에서는 아직은 나아갈 길이 좀 있다. 예, 예.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국내에서 개인 투자자가 1,000만 시대가 예, 된 것 예, 같아요. 특히 지난 2년여 동안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 주식 참여가 상당히 높아진 예. 것 같은데 그에 비하면은 아직은 투자자 보호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본시장 연구원장님 모셨으니까 또 이런 자본시장의 발전을 연구하시고 또 정책 제언을 예, 하시는 예.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특히나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이 많이 좀 궁금해할 만한 또 상당히 민감한 주제들을 한번 연구원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제가 조금 이슈로 생각했던 거는 사실은 몇 번의 금융 위기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 한국 시장은 일종의 ATM기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현금화하기 너무 쉬운 이런 걸로 많이 인식을 해서 예. 그래서 국내의 특히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우리가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우리도 MSCI 이제는 신흥국이 아니라 선진국 지수를 좀 편입을 시켜야 예, 되는 예.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주장들이 있고 올해 마침 정부가 이제 4번째로 이 관찰 대상국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원장님 보시기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어떤 필요성하고 실제로 저희가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지 예,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뭐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보면 이미 선진국이죠. 뭐 GDP GDP 전체 규모를 보면 저희가 늘 한 12 안팎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네. 뭐 당연히 그에 따라서 자본시장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보면 뭐 이미 선진국에 진입해야 되고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신흥시장에 속해 있는데 신흥시장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신흥시장에 있으면서 옷이 안 맞는 그런 상황인 건 맞죠.
근데 이제 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논의는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고 아직도 그게 이슈가 되는 건 결국은 외환시장 자유화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MSCI 입장에서는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이 MSCI 그 선진국 지수를 통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24시간 외환시장 그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가 이제 IMF 위기 등을 겪으면서 이 외환 보유고의 관리, 외환 관리가 경제 또 금융시장 안정에 있어서 그 너무나 중차대해야 하는 것을 늘 정책의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양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네. 아직 그 부분이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뭐 좀 진전이 되는 것 같지만 아직 과연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언제 그러면 이것이 뭐 MSCI 측과 조율이 돼서 실제 그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지에 대한 것은 아직은 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봐서 불투명하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됐을 때의 몇 가지 좀 뭐 이점이라고 할까 하는 것은 첫 번째 상징성이죠. 이게 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갔다는 그런 면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 투자자, 특히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아무래도 선진국 지수를 위주로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그러한 그 외국 투자자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증가하게 되겠고요. 또 이것은 이제 주로 MSCI 월드 인덱스, 특히 선진국 지수를 중심으로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금의 흐름이 안정적일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을 기대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특히 주식시장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이벤트이긴 하지만 과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외환시장 자유화에 굉장히 그 정부의 중요한 정책 방침과 과연 어떻게 조율이 될지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이슈입니다. 그 정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이제 자료 분석한 걸 보니까 저희가 지수에 편입할 경우에는 한 160억에서 한 550억 달러 정도의 지수 추종 자금의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코스피가 4,000포인트 시대도 가능하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선진국 지수 편입되게 되면은 안정적인 그런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는데 예. 지금 걸림돌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외환시장이 24시간 돌아가려면 결국은 이제 영내가 아닌 역외의 예, 외환시장을 그렇죠. 만들어야 된다는 예. 거잖아요. 그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자본시장 연구원 쪽에서는 혹시 이렇게 이런 역외 그 외환시장이 생길 거에 대한 어떤 편익하고 또 저희가 지수 편입했었을 때 편익하고 했었을 때 그래도 좀 정책적으로 제언을 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지. 아직 저희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예. 하고 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 사실 이 이슈는 오래된 이슈고 뭐 다른 것보다도 아까 정경련의 연구원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 자금의 유입은 있을 것이고요. 네. 비교적 안정적인 자금의 유입은 있을 것이고 그게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는 건 분명히 있는데 다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특히 그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외환시장 안정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 정책의 기조이기 때문에 네. 과연 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거냐 하는 이슈가 계속 남는 거죠. 네. 그래서 과연 뭐 역외 시장이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가 따로 뭐 분석을 한 거는 없지만 네. 아무래도 정부에서 또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는 외환의 안정성에 어떤 그 훼손이 있지 않을까. 특히 급격한 외환 보유고의 그 증가 감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원장님 보시기에는 아직 정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막 적극적으로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뭐 홍남기 부총리 그때 그 발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그렇게 확실해 보이지는 않고요. 네. 사실은 이 이슈는 굉장히 오래된 이슈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그 네. 사이에 정부 방침은 제가 알기로는 따로 바뀐 거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번에 어떻게 바뀔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 구체적인 정부의 방침이 없고 뭐 솔직히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대선이 있고 5월이면 정부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외환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쉽게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하는 거에는 조금 의구심은 듭니다. 예. 사실은 이제 미 연준이 통화 긴축을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경험들 살펴보면 이 통화 긴축 시대에 미국 시장은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었는데 예. 항상 신흥국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기 예.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선진국 지수에 좀 빨리 편입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 그 저희 자본시장 내에 참여자들의 어떤 소망들이 예. 있긴 하는데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좀 쉬울 것 같지는 않다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게 보니까 매년 4월 달에 투자자 설문을 한 다음에 6월 달에 관찰 대상국 명단에 발표될지를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4월이니까 아직은 조금 빠듯하긴 하겠네요. 예, 그죠? 그렇죠. 조금. 예. 예. 자, 그런데 사실 MSCI 지수 편입과 관련된 이슈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원장님께서는 이제 이 24시간 작동하는 외환시장의 그 기능 여부도 얘기해 주셨지만 또 저희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또 민감한 이슈가 사실 공매도 예. 아니겠습니까? 또 이 MSCI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이 공매도가 전면 재개돼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일단 지난 5월에는 그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만 일부 종목만 이제 재개가 됐는데 사실 그 이후도 시장은 이렇게 별로 썩 좋지 않았거든요. 예. 원장님 보시기에 뭐 MSCI 지수 편입 이슈도 있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과연 공매도의 완전 재개가 현재 국내 시장에 필요한지 바람직한 길인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이 공매도는 뭐 중요한 이슈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이슈가 돼 있는데요. 예. 그 늘 이 공매도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뭐 학계라든지 이쪽의 의견과 또 이 개인 투자자의 의견이 늘 갈리죠. 네네. 근데 사실 뭐 저도 이제 학계에 있지만은 이 많은 공매도와 관련된 연구들이 그럼 실질적으로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급락하고 시장의 안정성이 그렇게 훼손되냐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은 그렇지 않다는 쪽의 연구가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인과관계를 보면은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다기보다는 시장이 하락하는데 공매도가 이제 시작되고 증가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네네. 실은 공매도 때문에 특정 주식이 하락하고 시장 전반이 하락했다고 보기에는 뭐 제 개인적으로 특히 뭐 네. 학자로서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공매도의 어떤 순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발견 기능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앞으로의 전망이 좋은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오르는 그러한 가격 발견도 있지만은 네. 앞으로 하락할 그런 주식에 대해서 공매도가 이루어져서 주가 하락이 이루어지면서 가격 발견 기능이 있는 그런 순기능도 분명히 있는데 이제 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 또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정책 당국에서도 현재 여러 가지로 이제 일부 뭐 조처를 하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그렇습니다. 그 뭐 예. 공매도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주식을 빌려야 되고 그에 따른 어떤 또 이 담보를 설정해야 되고 또 실제로 주가 하락하지 않고 올라갔을 때는 마진콜이 있고 하기 때문에 되게 기관 투자들이 유리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기관 투자자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지 개인 투자자가 과연 그러면 공매도를 기관 투자자와 같이 할 수 있냐 하는 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많고요. 네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럼 과연 정책적으로 개인들도 기관과 똑같은 조건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줄 수 있느냐? 제도적으로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예. 지금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말씀을 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지난해 공매도 비중이 외국인이 75%, 예. 기관 투자자가 23%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예, 예. 기관과 외국인이었고, 뭐 그리고- 외국인도 대부분 외국인 기관이겠죠. 예, 그러니까 예. 외국인 기관하고 이제 예. 기관은 국내. 예, 그렇죠. 국내 기관. 그러니까 대부분 예. 기관. 근데 이제 예. 이들에게는 이제 상환 기한도 없고 담보 비율도 이제 낮아서 예. 그래서 지금 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건 불리한 게임이다. 예. 예,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원장님 보시기에는 공매도 자체의 순기능은 인정하기 때문에 재개되는 건 맞지만 이 게임의 룰 자체는 조금 공평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지금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은 단순히 어떤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더 평평하게 하자는 차원도 있지만은 네. 너무 그 공매도의 그 조건을 그 완화했을 때는 사실은 뭐 일부 남발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것은 주식을 빌려서 그 대여해 주는 거기 때문에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상환에 대한 어떤 보장이 있어야겠죠. 이것이 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정말 시장에 대한 정말 그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뭐 담보 비율이라든지 상환 조건이라든지 한 것을 좀 더 엄격하게 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그 실제 이슈가 되는 거는 주로는 이제 대형주나 이쪽에서는 공매도가 그렇게까지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실제로 소형주에서의 공매도는 그 시장 안정성 측면 또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는 있죠. 네. 그러니까 특히 유동성이 작은 개별 주식에 대해서 공매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실 주가 조작의 수단으로 쓰일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이게 뭐 약간의 어떤 매도나 매입만으로도 주가가 출렁거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가 조작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장 감시 기능의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이제 철저히 좀 보완을 할 필요는 있지만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지만 예. 최근에 보면은 뭐 청와대 뭐 민원도 놓고 예. 또 이제 민간 단체에서 뭐 버스에 이렇게 예, 예, 붙여가지고 예, 예. 공매도 전면 폐지를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앞서서 원장님께서는 공매도의 이제 순기능, 가격 발견 예, 기능을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뭐 미국에서 사실은 지난해 뭐 게임스톱과 같은 그런 개별주들의 이제 변동성들이 상당히 많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매도가 가격 발견의 순기능보다는 오히려 변동성만 더 키우는 악기능이 더 큰 게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도 있을 법도 한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게임스탑이나 같은 그 사례도 있고 사실 뭐 게임스탑은 단순히 공매도뿐만 아니라 그 어떤 특정한 어떤 상황 그러니까 밈 주식이라고 밈 얘기하죠. 주식에다가 로빈훗이라는 어떤 거래 수단 거기에 또 있던 그 소셜 미디어까지 가세하면서 순식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건데요. 과연 그러면 그게 이제 뭐 공매도만 제약했다고 했을 때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거에는 좀 저는 좀 회의적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모든 어떤 시장의 불안정성을 공매도만 하기에는 좀 네네. 무리가 있고 하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늘 그 이제 제기하는 이슈 특히 그 여러 가지 시장의 어떤 불공정성 이슈 네. 또 뭐 그 주가 조작과 관련된 우려 문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제 좀 그 시장의 네.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보완돼야 될 부분은 많죠. 뭐 최근에 뭐 이런 대선 주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책 그 방안을 뭐 얘기하기도 했지만은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보완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하지만 그냥 공매도 자체를 뭐 폐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한다고 해서 그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시장 불안정성 문제가 사라질 거냐 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게 약간 양날의 검 같은 게 예. 이제 저희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이제 시도하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조건부로 외환시장의 개방화,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재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공매도 없는 게 심리적으로는 좀 편하긴 할 건데 근데 또 선진국 지수 편입됐었을 때 또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둘 다 가져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공매도 관련해서는 이제 불공정 이슈라든가 주가 조작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보완 장치들이 함께 좀 마련이 됐으면 하는 뭐 그런 저희들의 소망도 한번 또 원장님께 또 전달해 드립니다. 당연히 뭐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겠죠. 네. 그 다음으로 제가 여쭤볼 이슈도 또 상당히 민감한 주제인데 오늘 이제 원장님 모시고 이제 어떤 질문을 드리는 게 좋을까 했었을 때 최근에 또 우리 투자자들에게 가장 또 상처를 준 게 바로 또 이 물적 분할 후 재상장 이슈인 것 같아요. 그 지금 마침 저희가 오늘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 오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수요 예측이 이제 마감돼서 기관 투자들이 1경이 되는 이제 투자금을 이제 이렇게 청약을 넣은 거죠. 실제 돈이 들어간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 LG화학 주가가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물적 분할 발표한 이후에 주가의 하락률이 워낙 컸잖아요. 그래서 기존 주주들의 어떤 권익 보호가 이제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서 물적 분할을 이거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대선 주자의 어떤 정책 어젠더까지 지금 옮겨간 것 같은데 지금 원장님 보시기에 이 물적 분할 후에 재상장하는 이 부분을 강하게 규제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자금 조달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당위성도 있는데 원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느 쪽이신가요? 사실은 이게 물적 분할의 이슈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지배구조 이슈와도 관련된 건데요. 이 모기업이 있고 자회사가 있을 때 두 기업이 모두 상장됐을 때 모기업의 디스카운트가 매우 심합니다. 그렇겠죠. 잘 아시는 그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이슈를 보시게 되면 한 흔히 얘기하는 NAV 순자산 대비 40% 이상의 디스카운트가 된다는 그런 현재 그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물적 분할이라는 것은 이것을 하나의 큰 이벤트로서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디스카운트가 얼마나 심하냐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도 있지만은 제가 그 SK 케미칼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경우를 보니까 이게 양쪽 주가가 이제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시가총액이 20조였고요. 지금은 한 16조 안팎인 것 같은데 그 SK 케미칼이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은 68% 갖고 있어요. 그럼 대략 봤을 때 그 지분 가치가 한 14조가 되겠죠? 그런데 SK 케미칼의 시가총액이 그 당시에 4조였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일부 이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SK 케미칼은 무슨 요구까지 했냐 하면 그러면 너희가 보유하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 일부 팔아라. 팔아서 현금 주면 이거 시가총액만큼 우리가 환급 받을 수 있지 않냐 하는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물적 분할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그 모기업의 디스카운트가 아주 현저히 나타나지만은 사실은 중복 상장을 통한 모기업의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현상이고 그만큼 결국은 모기업의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러면 이러한 물적 분할이 계속 지금 뭐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도 그렇지만 다른 기업들 계속 지금 이어질 건데 지배주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물적 분할을 해서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것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지배주 입장에서는 그렇죠. 대규모 자금 조달을 쉽게 하고 본인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지분의 희석이 전혀 없고요. 모기업을 계속해서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 역시 확보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우리나라 주가가 그 선진국이나 심지어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제 지배구조의 이슈인데 바로 이 물적 분할 이슈 나아가서는 모기업의 디스카운트 이슈가 이러한 지배주주와 그 비지배주 일반 주주 간의 이해 상충이 그대로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특정 사업본부가 물적 분할의 형태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그 사업본부에 대한 실질적인 컨트롤을 본인이 완전히 상실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모 회사의 시가총액에는 반영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네. 아까 뭐 SK케미칼 바이오사이언스를 보게 되면 이거는 뭐 디스카운트 비율을 어떻게 뭐 황당한 게 계산이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고 생각해 보면 시장에서의 평가는 네. 자회사가 떨어져 나간 순간 그 자회사는 결국은 아무리 지분 구조상으로는 모 회사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근본적인 어떤 그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이 가지고 있는 지배 구조에 대한 현저한 디스카운트, 특히 이제 대기업 위주의 그런 그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뭐 그런 지배주주 위주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데에 따른 현상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떤 일부 제도 보완으로 과연 그러면 해결될 것이냐? 얘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회의적입니다. 일부 이제 뭐 보완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 뭐 우선 매수 청구권을 준다든지 네. 하는 뭐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그 지배 구조에 따른 디스카운트 현상이라는 건 우리나라 시장의 아주 고질적인 이슈고 그것이 물적 분할이라는 것으로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네. 일부 제도의 보완으로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죠. 그리고 뭐 지수 이게 뭐 이미 알고 있지만 지주에서 디스카운트는 이미 있었던 네. 그 현상이니까요. 그럼 결국은 이제 최대 주주가 어떻게 보면은 일반 주주의 희생을 담보로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그러면 이거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지한다던가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근데 되는 거 이제 아닙니까?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 법상 물적 분할 그 현재 모든 그 물적 분할 관련 프로세스는 합법적이에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니죠. 네네. 예. 다만 그것이 시장에서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것을 법적으로 과연 그러면은 그 막을 거냐 하는 거는 저는 뭐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고요. 그리고 네. 실제로 이런 식으로의 어떤 뭐 기업 분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구조조정 차원에서 또 자금 조달 차원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 사실 물적 분할뿐만 아니라 인적 분할에 있어서도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네. 아마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해서 인적 분할 이후 그 이제 현물 출자를 통해서 그 결국 실질적으로 모회사 자회사의 관계가 되면서 지배주주가 모회사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은 아주 또 이미 또 전에부터 남용이 되었고요. 네네.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일부 법적 제도 보완이 있어야 되지만 특히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인적 그 분할에 있어서 자사주의 의결권을 되살리는 부분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있어야 되고 아마 지금 대선 주자 중에 일부는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그런 제도 보완이 있어야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그 지배주주와 그 일반 주주 간의 이해상충, 그에 따른 지배 구조의 문제, 그에 따른 퀄리티 디스카운트 문제라는 것은 일부 제도의 어떤 보완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네. 이슈고 또 과연 그러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은 뭐 한두 가지 어떤 제도적 보완으로 달성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 그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좀 너무 무책임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제가 조금 더 질문을 여쭤보면 예. 혹시 해외 사례랑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막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정치권으로도 옮겨갔고 법 개정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구체적인 거는 뭐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권을 배정하든지 아니면 기존 주주의 이익을 보호를 뭐 의무화하는 거를 넣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원장님 보시기에 뭐 해외 사례에 참고할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라도 좀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어떤 생각하시는 정책 제언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러한 지배주의 이슈가 그렇게까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되게 구조조정 차원에서 사업본부를 분할할 때는 그 인적 분할을 해서 상장을 하고 그때는 이제 그 자사주 마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죠. 네. 그렇게 해서 인적 분할 이후에 또 뭐 상장 그에 따른 자금 조달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물적 분할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모기업이 뭐 비상장이거나 그리고 100% 지분을 가지고 그 자회사를 지배하죠.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 구주 매출을 통해서 그 자회사에 대해서 모회사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팔고 그 구주를 매출하는 거죠. 네. 그에 따른 현금은 모회사로 귀속되기 때문에 음. 그때는 이러한 그 모회사 주주의 피해가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우선 매수 청권 주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건 뭐 물적 분할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 또 그 인적 분할의 요소가 있는 부분이고 뭐 네네. 최근에 뭐 예를 들어 다이머러 벤츠가 트럭 부분을 이제 분할할 때는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모회사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그 지분을 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해소한 경우가 있는데 그 뭐 일부 보완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모회사 주주에 대해서 뭐 우선 매수 청구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네. 일부 보완이 될 수는 있지만은 네. 근본적인 어떤 그 해결책은 네.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그 적극적으로 어떤 그 우리나라 시장이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 이슈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한 가지 이제 좀 전향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는 직접 표면화됐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주주들이 이제 투자를 했고 본인들의 음. 권리가 주주로서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이슈화하고 이제 그것이 결국 이제 제도의 변화라는 것까지 이어져야겠죠. 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뭐 의결권 행사라든지 또 특히 뭐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이 좀 더 제고돼서 이러한 주주 권리 보호에 따른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기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따라야지만 가능한 것이지 사실은 지배주가 절대 지분을 가지면서 소액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너무 뭐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것이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불신 내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제약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심각한 좀 고려 개선이 음. 있어야겠고 물적 분할은 그거의 하나의 어떤 아주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네. 저는 봅니다. 예. 그 어찌됐든 간에 정치권으로의 어떤 그 논의가 옮겨갔기 때문에 예. 이 물적 분할 이후의 재상장 부분이 예. 기존 주주들에게 좀 피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뭔가 좀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 또 많은 좀 제언을 좀 드리기를 바라겠고요. 예. 또 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 한국 기업 지배 구조원 원장님도 역임하신 걸로 예, 알고 예, 있는데 아까 이제 이 물적 분할 이슈도 결국은 큰 카테고리에서는 이제 지배 구조의 이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그 글로벌 투자의 키워드라 하면은 이제 ESG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ESG 하면 꼭 환경 문제만 예, 부각이 예. 되고 뭐 탄소 배출 뭐 자꾸 이런 쪽으로 옮겨가는데 분명히 ESG에서 지위는 거버넌스 지배 구조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말씀하셨던 게 그 투자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가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것 같고 예. 연초부터 지금 저희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또 뉴스가 많이 떴지 않습니까? 이 카카오 그 신임 내정자 CEO의 자진 사퇴도 그렇고 또 뭐 오스템 임플란트의 그런 내부 통제가 미흡한 사고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이 ESG에서 사실은 지혜의 중요성이 전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그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에는 어떤 게 문제인지 어떻게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좀 견해를 좀 주시면 어떨까요? 예. 사실은 그 ESG라고 할 때 이제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각각을 개별적으로 보거든요. 예. 이 S, 환경 S가 S는 사회적 사회, 책임 투자 그 다음에 이제 G가 가버넌스 예, 지배 예. 구조해서 이걸 그냥 각각으로 보고 기업에서 이 ESG를 접근할 때도 그냥 각각의 별도 항목처럼 접근을 하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ESG 이제 그가 무엇이냐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기업이 비재무적인 요인까지를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이 기업 활동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고려해서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개별 항목이 아니라 그 지배구조가 E하고 S의 어떤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배구조라는 건 뭐냐면 기업의 의사결정 체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의사결정 체제에서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환경과 또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를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기업의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최근에 이제 환경 이슈가 중요하게 되는 것은 환경은 당연히 기업이 닥친 현실적인 이슈가 된 거죠. 네. 뭐 이렇게 뭐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후 변화가 뭐 당장 닥친 이슈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이제는 뭐 그냥 단순히 뭐 환경을 보호합시다. 뭐 흔히 구호처럼 뭐 우리 강산 푸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당면한 이슈고 상당 부분의 환경과 관련된 이슈는 이미 국내외 그 규제 체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당연히 이건 기업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이슈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시급성이 커졌고요. 하지만 이러한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결국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제고를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사결정 체제, 지배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뭐 이번에 그 특히 두 가지 뭐 사건, 뭐 오스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정말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뭐 시가총액 2조에 가까운 그 상장 기업이 그 정도의 내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뭐 사실은 그냥 놀랄 일뿐만 아니라 그 시장의 어떤 신뢰를 상당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렇죠. 이슈죠. 뭐 그냥 단순히 국내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아니 음. 그 정도 되는 회사의 내부 통제가 그렇다면 과연 다른 회사들은 어떨까 하는 강한 의구심을 보일 수 있는 거고요. 네. 말씀하신 그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그러한 모랄 해저드는 물론 그것이 뭐 현재 법적으로는 뭐 합법이라고 하지만은 네네. 그 CEO가 회사의 주식을 그 즉시 매도했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예. 과연 이 회사에 내가 믿고 투자해도 되냐 하는 강한 의구심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죠. 그러니까 과연 네. 경영진이 회사 경영에 신경 쓰고 있는 것인지 그냥 회사를 그냥 단순한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네.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저는 이것 역시 그냥 단순히 카카오페이 주주 입장뿐만 아니라 네. 카카오와 같은 그러한 대기업 더군다나 뭔가 다를 거로 기대하는 기존의 어떤 그 재벌들과는 뭔가 다를 거로 기대되는 그러한 그 신생 그 IT 네. 기업에서도 이러한 구태가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의 실망이 굉장히 크죠. 네. 그 임원 입장에서 회사의 정보를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 텐데 대주주의 주식 매도는 이건 누가 봐도 주식의 매도 시그널로 보여줄 수밖에 없고 예. 매도 시점도 하필이면 지수 편입되는 그때 예. 아주 그냥 블록딜로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국내 투자자들이 왜 국장을 안 하고 미장을 해야겠다라고 얘기하는지 사실은 저희도 어쨌든 이 국내 시장을 주로 담당하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좀 사전에 우리가 좀 이렇게 줄이거나 뭔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그 주주들의 보이스가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고요. 네. 그러면 주주들이 그러한 의견을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들이 좀 더 있어야겠죠. 네. 그러니까 그 일단 주주총회 참여를 쉽게 한다든지 주주 제안을 좀 더 쉽게 하고 그것이 실제 주총에서 논의되고 뭐 표결 붙여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네. 것들이 좀 필요하겠고요. 또 기관 투자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제가 뭐 지배구조 원장을 하면서 그 스튜어십 코드의 그 개정 작업도 이제 했었는데 그 스튜어십 코드라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러한 역할을 좀 더 전향적으로 하라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당연히 개인 투자자에 비해서
이러한 이슈를 제기하고 직접 경영진과 어떤 그 소통을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대신한 기관 투자 역할이 좀 더 강화되어야겠죠. 그러니까 해외의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뭐 흔히 얘기하는 그 행동주의 그 펀드들이 네. 그러한 역할을 굉장히 그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특히 경영진의 어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저평가된 회사에 대해서 일정 지분을 매입하고 또 다른 투자자, 기관 또 개인들과 연합해서 경영진에게 실제 압력을 가하고 또 그에 따른 개선을 이뤄내는 이런 네.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뭐 일부 법의 개정만으로 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져야겠죠. 예. 근데 이제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자꾸 이제 투자자들 스스로가 자기 권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스스로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 이제 이런 예. 생각이 사실 좀 많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카카오의 문제도 결국은 그 CEO 내정자가 자진 사퇴를 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그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사례로 쌓이게 되면 이제 그 회사 자체가 내지는 대주주가 개인 투자자를 좀 무시하는 내지는 자기 이기적인 어떤 의사결정권들을 좀 막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문화가 좀 커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법의 그 제도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 스스로가 뭔가 자구책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씁쓸하게 좀 느껴지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사실은 이번에 카카오 그 상태를 보면은 내정자가 이 이슈가 터지고 사퇴할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렸죠. 그렇죠. 그러면 카카오 이사회는 뭘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런 이슈가 됐을 때 과연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분을 CEO로 영입을 했을 때 기업에 도움이 될지 사실 이사회에서 어떤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것 역시 좀 실망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좀 분위기를 봤겠죠. 예, 시장 분위기를 좀 보고 예, 그러네요. 자, 또 연관해서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이제 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또 지난해 또 지지난해 또 가장 또 수익을 안겨줬던 것 중에 하나가 IPO. 그 상장 어떤 그 펀드의 열풍과 함께 또 시장 규모도 엄청 커졌고 또 이제 우리 아까 에너지 솔루션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면서 지난해에 이 IPO 시장의 이제 제도 개선이 좀 이루어졌잖아요. 개인 투자자의 배정 물량이 좀 늘어난다던가 뭐 균등 배정이 방식으로 이제 도입됐다던가. 근데 아직도 조금은 부족한 부분도 좀 있어 보이는데 원장님 보시기에 최근에 이런 IPO 시장의 제도적인 변화에 대한 어떤 평가하고 혹시나 추가적으로 좀 더 개선돼야 될 상황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IPO 시장은 정말 그 최근 한 2년 사이 급속하게 성장했고 네. 그 성장이 금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로 지금 예상이 되죠. 작년에 공모 금액, 자금 조달 금액이 20조였고요. 이러한 것을 주도한 거는 이제 그 공모 금액 1조 이상의 대형 IPO가 6번 이상, 사실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카카오뱅크 같은 것들이 주도를 했고, 뭐 당연히 그거는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근본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러한 그 자금 조달 기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커진 거는 이제 주로 그 IT라든지 바이오 같은 그 신사업 부분들의 그 IPO가 있었다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전반적인 이제 타이밍상으로는 주식시장이 그 화랑이었다는 것이 또 상당히 큰 이제 도움이 됐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늘 그 좀 보완돼야 될 부분은 이제 몇 번 이제 이슈가 되긴 했지만은 이제 공모가 산정 이슈가 있죠. 맞습니다. 이제 사실 주관사 입장에서는 공모가를 낮출 이유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관사는 전체 금액의 베이스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그 공모가가 좀
어떻게 보면 높게 선정이 돼서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하락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공모가의 적정 산출 그 이슈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찰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요 예측을 한다든지 하는 네. 것들이 이제 보완이 되지만은 이러한 그 공모가의 적정 가격 그 산출이 중요하고 해외 경우에는 사실은 주간 운영사가 전략 인수를 한 다음에 IPO를 들어가기 때문에 지나치게 가격을 높게 산정을 해서 물량이 다 소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주관사가 그것을 그 떠안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공모가의 과대 산정에 대한 어떤 그 제어 장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네. 과도에 산정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과연 그 공평하게 이 공모주가 배정되냐 하는 이슈가 있죠. 네. 우리나라 최근에 뭐 한 700대 1, 800대 1 뭐 이렇게 이제 경쟁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뭐 사실 내가 한 주 받으려고 그 고생을 했나 하는 이슈도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제 그 사실 무엇이 공평한지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이슈지만 그러게요. 예. 그 좀 더 뭐 개인 투자를 뭐 배려하는 방향의 어떤 뭐 음. 공모주 배정 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 역시 좀 고려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예. 더 많은 리스크를 진 사람이 더 많은 리턴을 기대해 볼 네. 수 있는 게 맞으니까 공모주에 들어가는 것도 훨씬 많은 증거금을 걸어두는 게 당연히 배정 물량이 네. 많아져야 되는 것도 맞는데 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여러 흔히 말하는 자본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투자의 기회가 좀 없어지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적절한 수준에서 예. 좀 밸런스를 맞추면 좋겠고요. 거래소에서 그 공모가 관련해서 몇 번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콧해서 다시 갖고 와라 했던 사례가 좀 있었던 것 금감원까지 같아요. 개입된 적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조금은 적용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조금 더 이 공모가 산정이 좀 적정한 수준에서 좀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쭉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어느덧 조금 이제 후반부에 좀 오가고 있는데요. 또 우리 이 자산 운용 업계에서 그 올해 예상되는 어떤 변화 중에 하나가 이 퇴직연금 시장의 예. 디폴트 옵션 도입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266조 원 정도로 좀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지금 잠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디폴트 옵션이 6월부터 이제 도입됐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하다. 왜냐하면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이 그 옵션에 하나 들어가 있어서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대부분 다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했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게 디폴트 옵션의 취지가 좀 안 맞지 않냐라는 이제 주장들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 보시기에는 이 디폴트 옵션에 도입된 부분들을 평가하고 조금 부족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좀 개선돼야 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단순히 이게 그냥 금융투자 업계의 어떤 그 수익성, 발전을 위해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그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빠르게 개선될 것 같지는 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노후 보장이 되지 않는 게 또 현실이죠.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어떤 보완을 통해서 노후 생활을 이제 보완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 디폴트 옵션의 도입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전환의 계기라고 보입니다. 이게 뭐 단순히 그냥 어떤 운영 업계에 뭐 중요한 수익원이 확보됐다는 그 이슈가 아니라 네. 지금 저금리 상황에서 퇴직연금이 원리금 보장으로 됐을 때는 거의 뭐 수익이 발생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폴트 옵션을 도입을 통해서 사실은 장기에 걸친 분산 투자를 통해서 노후 자산을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그 계기가 됐다는 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디폴트 옵션을 했는데 다시 원리금으로 돌아오면은 네. 별 의미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편입 비중을 늘리고 그리고 이제 분산 투자를 통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해외의 경우에 보면은
흔히 얘기하는 TDF, 네.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생애 주기에 맞춰서 위험 자산의 비중을 조절함으로써 그 분산 투자를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이제 그 시행하는 네. 것을 이제 주로 이러한 그 연금 상품으로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뭐 지금 여러 이제 보도에서도 나오고 하겠지만 그 TDF가 디폴트 옵션의 주력 상품이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네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슈는 과연 그 운영 능력, 제대로 된 이런 상품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실제로 이러한 그 안정적인 수익을 그 가입자에게 제공을 해야겠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 수수료 이슈예요. 네. 그 가입자 입장에서는 그 이러한 모든 투자 수익률에서 그 수수료를 뺀 그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얼마나 이러한 수익률을 그러니까 수수료를 효율적으로 컨트롤해서 효율적으로 그 실현 수익률을 투자자에게 가져다 줄지가 이제 운영업계가 이제 그 해결해야 될 하나의 이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아까 노인 빈곤율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더불어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도 매우 빠르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국민연금, 노령연금만으로는 노후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는 3층 연금 구조를 통해서 어느 때보다도 개인들의 퇴직 후에 노후 보장에 준비가 필요한데 요번에 이제 디폴트 옵션 도입된 게 조금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조금 아직은 이제 교육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투자자의 교육도 좀 같이 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마지막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이슈를 좀 더 여쭤볼게요. 그 자본시장의 어떤 범주가 이제 갈수록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지난해부터 뭐 이른바 뭐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자산군으로 들어왔고 또 최근에는 뭐 NFT라든가 또 디파이라든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는 접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시장이 좀 커져가는 것 같긴 한데 이에 따른 분명히 어떤 기회도 있고 또 위험 요인,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어떤 접근 시에 조금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상황들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 뭐 저희 연구원에서도 작년에 저희 이제 창립기념 그 컨퍼런스를 바로 이 주제로 다루었고 계속해서 이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된 정책 제안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뭐 비트코인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과연 실질 가치가 있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이미 제도권에 들어왔다고 봐야겠죠. 뭐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가상자산 그 거래하는 투자자가 뭐 거의 1,000만 안팎이고 이미 그 주요 거래소 그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이 거의 뭐 수십조에 이르기 때문에 이제는 현실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슈는 제도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투자 보호에 그 아직은 허점들이 꽤 있다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제도 보완이 계속 있어야겠고요. 그래야지만 이제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이 이제 현실적인 어떤 자산으로서의 이제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이건 또 상당히 국제적인 어떤 정합성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뭐 그냥 뭐 단순히 우리나라 당국, 정책 당국이 어떤 정책을 하고 규제를 마련해서 시행하기보다는 그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에 맞는 그러한 정책을 또 규제를 수립하고 뭐 시행을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과세가 지금 현재로서는 1년 정도 유예되는 분위기이긴 한데 세금을 매긴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합법 자산으로 이제 인정을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제도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최대한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제도와 지원들이 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쭉 잘 나누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본시장의 어떻게 보면은 발전 측면에서 자본시장 연구원장님 또 맡고 계시니까 올 한해 또 이렇게 집중하고 계시고 또 뭔가
특히나 뜻을 두고 계시는 그런 연구 과제들이나 정책적인 부분도 있으실 텐데 어떠한 현안에 좀 더 집중하실 것인지 그거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저희는 뭐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정책 제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좀 더 중점을 두고 볼 연구 주제는 말씀하셨던 가상자산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이슈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흔히 빅텍이라고 불리는 그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금융에 진출하면서 전통적인 어떤 그런 시장 구조와는 좀 다른 이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빅텍의 금융 진출이 과연 시장에 또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을 좀 더 이제 연구를 해볼 생각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아까 모두에도 저희가 논의를 했지만은 그런 미국의 긴축 정책, 또 인플레이션, 또 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늘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 그에 따른 어떤 자본시장 또 우리나라 전체 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이제 계속해서 분석하고 파악을 하는데 이제 연구를 집중할 예정이고요. 네. 또 금년은 이제 특별히 그 정부가 새로 들어서기 때문에 네.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수요가 있을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럼 과연 새 정부가 이제 어떤 자본시장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지는 아직 저희가 이제 뭐 모르지만 뭐 그에 따른 저희가 또 정책 그 수요에 따른 또 정책 제언 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랑 함께한 대화가 또 정책을 제언하는 그런 데 또 상당히 좀 중요한 소스로 또 이렇게 좀 이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또 다음 기회에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연합 인포맥스 신년 특집 연구원장에 듣는다. 오늘은 국내 자본시장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계시는 자본시장 연구원의 우리 신진영 연구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고요. 오늘 말씀 나누면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개인 투자자 천만 시대에 어떻게 하면 투자자 권익을 위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조금 전달을 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합 인포맥스 TV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와 함께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들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